2008년 1월 16일 수요일 목포경찰서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29세의 여인이 사흘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흔한 가출 신고라고 판단했을 경찰은 처음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딸이 사흘을 집에 오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팝상을 몇 번을 챙겨놨을까요? 밤하늘을 몇 번을 올려다봤을까요? 정 씨는 소위 말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끔 연락 두절은 흔할 수 있다고요.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겠지라며 사건을 가볍게 분류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정 씨는 평소보다 2시간을 일찍 나온 것입니다. 정상과는 다른 신호였어요. 마치 누군가 도망치듯이. 그렇게 한 여인이 서울의 야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의 이유는 15년이 넘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나흘째.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의 성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나흘을 연락 두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경찰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걸요. 주변 지인들을 찾아 나선 경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 자주 만나던 친구들 누구도 그 여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경찰 수첩에 기록되는 순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가출 신고에서 실종 사건으로. 그 속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경찰은 진지했습니다. CCTV를 뒤지고 은행 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 어디인지, 누가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는지, 모든 게 의문부호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딸이 연락할까봐. 그렇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악의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한 가지 사실이 수사진 앞에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퇴근한 그날 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 씨는 누군가를 피해 도망쳤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구체적인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업소 동료들을 다시 찾아 물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가 일을 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직후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누가 그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32세의 남자 정 씨의 전 남자친구 김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헤어진 남자가 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었을까요? 혹시 얘기할 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휴대전화의 기지국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기록들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사라진 그 시간대에 김는 정 씨와 정확히 같은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요. 이제 수사의 초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켜고 경찰서 연락을 기다리는 그 마음. 혹시 사건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전 남자친구라는 관계. 한국 사회에서 이것만큼 복잡한 감정관계가 또 있을까요? 헤어진 후에도 자꾸만 연락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정 씨는 그 전화를 받은 순간 뭔가 느꼈던 걸까요? 설마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경찰의 조사 그물은 이제 김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 씨는 경찰의 조사 앞에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의복을 검사했습니다. 혈액, 흙, 어떤 흔적이라도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차량 어디에도 없었고, 의복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관여한 일이 없다는 듯이 혹은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그는 행방을 감춰버렸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 씨의 어머니라면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딸을 데려간 놈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무려 6개월 동안 경찰은 김 주변의 수많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속했습니다. 정 씨를 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물어뜯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예상 외였습니다. 모두가 알리바이가 성립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 씨를 상해 입힐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을까요?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또 왔습니다. 그 모든 계절 동안 정 씨의 어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막혔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용의자는 있지만 증거는 없었고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만 남았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들, 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경찰조차 막힌 사건. 이것이 바로 미제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8월 16일. 전북 군산의 바닷가는 여름 해수욕객들로 북적거리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을 깨뜨린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불에 감싼 무언가가 바닷가에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쌓인 인간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친 현실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시신은 15세 여중생이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다운 나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미래도 있어야 할 그런 나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손주딸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가족의 세상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점차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주 성인 남성 김과 어울렸다는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15세의 여중생과 성인 남성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수사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딸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전체의 실패였던 겁니다. 전에 어머니는 어떻게 그 소식을 받았을까요? 딸이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나타난 자신의 딸은 더 이상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더 챙겼으면. 그렇게 자책하며 밤을 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그런 부모들의 악몽을 현실로 만든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인 남성 김는 누구였을까요? 왜 미성년자를 노렸던 걸까요? 그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사건의 진상은 더욱 끔찍해지고 있었습니다. 군산 해경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중생 전 씨가 사망하기 직전 그녀는 김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정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기록,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운영 중이던 탁발가게 그곳에서 그는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듯이 혹은 누군가의 경고를 받은 듯이요. 하지만 도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 그 디지털 발자국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극적이었습니다. 한평 톨게이트. 그곳을 통해 김 씨의 차량이 목포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포.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나요? 목포는 2008년 1월에 29세 여성 정 씨가 사라진 바로 그곳입니다. 같은 도시로 향하는 같은 남자.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첩에 새로운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두 사건의 연결. 8개월 전 사라진 29세 여성과 최근 발견된 15세 여중생.
이 두 비극이 같은 손해에 의해 저질러진 것 아닐까?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군산해경은 즉시 목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쇄 사건의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정 씨의 어머니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던 8개월의 시간들. 혹시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라던 그 마음.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목포로 향하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듣는다면? 전 씨의 부모는 어떨까요? 딸의 시신을 수습한 지 겨우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아와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악몽 속에서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이 두 경찰서의 만남은 단순한 행정적 공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저질렀을 가능성 있는 연속된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생사를 건 수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톨게이트의 CCTV, 차량의 내비게이션, 휴대폰 기지국.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목포로 향하는 그 길.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2008년 8월 25일. 목포경찰서의 모든 수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흥가 인근 그리고 외곽의 숙박업소들. 경찰은 모텔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 맞나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계속 탐문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집요한 탐문 끝에 한 모텔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모텔 방을 밀봉했습니다. 창문을 막고 틈새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은 이미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을 택하려던 그 남자. 경찰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순간의 의미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한 여성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딸을 해친 놈을 왜 살려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한 여중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놈이 우리 딸을 죽였다는 확신과 동시에 살인자가 생포되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체포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목포에서 8개월 전 사라진 29세 여성 정 씨. 그리고 군산에서 발견된 15세 여중생 전 씨. 이 두 비극은 한 명의 남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연쇄살인. 이 단어가 이제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당신이 정 씨의 어머니라면 경찰로부터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합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전 씨의 부모는 어떨까요? 딸의 시신을 수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합니다.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딸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진실을 밝혀줄 수는 있었습니다. 모텔의 그 작은 방에서 번개탄 연기 속에서 한 남자는 자신이 한 모든 일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고 생포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답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어디에 있는가? 전 씨를 어떻게 했는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모든 질문의 답이 그 방에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이 두 가족의 상처를 어느 정도나 치유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2008년 1월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2008년 8월 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한 남자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 남자가 아닙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그날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본 횟수들. 전 씨의 아버지가 딸의 교복을 몇 번을 만져봤을지. 그들의 삶 속에 생긴 영원한 공백. 그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무력함. 범죄자를 놓친 수사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손주가, 당신의 이웃이 혹시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더 말을 걸어주세요. 정 씨와 전 씨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교훈을 우리 사회 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그날 이후 채널에서는 미제 사건, 미해결 범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비극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건 그날 이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감사합니다.